해병대 제1특수부대 여단의 낡은 막사는 늘 분주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거친 목소리의 명령, 그리고 땀과 소동향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최민준 상병은 자신만의 고요한 섬에 갇혀있는 듯했다. 그는 늘 막사 한 구석, 침대 옆 작은 공간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고해진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낮의 훈련이 끝난 후 모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녁 식사를 기다리거나 동료들과 떠들썩하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동안 민주는 스케치북 속 작은 세상에 몰두해 있었다. 연필심이 종이에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오늘 훈련에서 본 일몰의 장엄한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고독하게 서 있는 바위섬의 형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깊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고독을 담고 있는 듯 했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식사 준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선임병들의 고함 소리가 그에게는 그저 멀리 떨어진 배경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세상과의 단절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최상병 밥 안 먹어. 또 그림 그리고 앉았냐. 문이 쾅 열리며 김병장이 들어섰다. 김병장은 민준의 그림에 힐끗 눈길을 주더니 에이, 군바리가 무슨 그림이냐. 쓸데없는 짓거리 말고 빨리 와서 밥이나 먹어 라며 툴툴거렸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나는 여기에 존재하지만 당신들의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명령에 순종하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다른 곳에 있었다. 식당은 늘 그렇듯 혼돈 그 자체였다. 병사들은 허겁지겁 밥을 퍼고 식판 부딪히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찰강거리는 소리, 그리고 고된 훈련 후에 배고픔을 채우려는 우악스러운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식판에는 늘 똑같은 반찬들, 김치, 콩나물 무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찌개, 이 놓여 있었다. 그는 숟가락으로 밥알을 느릿하게 깨작거렸다. 음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군대 특유의 짬밥 냄새가 비릿하게 코끝을 찔렀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입에 넣었다. 어차피 맛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한 의례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삼봉구리의 희미한 윤곽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은 채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막사 뒤편에 작은 공터로 몰래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막사 안에 답답함과 통제된 삶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었다. 그는 늘 이 시간에 이곳으로 왔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그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풀잎 위에 이슬이 맺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목시계 대신 묵직한 회중시계 하나를 꺼냈다. 은색 케이스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고 뚜껑에는 작은 흠집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시계의 투박한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이 스쳐 지나갔다. 이 시계는 그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닌 잃어버린 과거와 결코 닿을 수 없는 꿈을 상징하는 듯 했다. 그는 시계를 든 채 한참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컹컹, 갑자기 풀숲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풀숲에는 작고 야윈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군대 주변을 떠도는 유기견이었다. 털은 엉망진창이었고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강아지는 민준을 경계하는 듯 거리를 두었지만 그의 눈빛은 도움을 바라는 듯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도 늘 배고프고 외로운 처지였지만 이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아까 저녁 식사 때 몰래 남겨둔 빵 조각을 꺼냈다. 빵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강아지에게는 생명줄과 같았다. 그는 천천히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뒷걸음질 쳤지만 빵 냄새를 맡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주는 빵을 바닥에 놓아주었고 강아지는 허겁지겁 빵을 먹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빵을 먹는 동안 민주는 조용히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아지의 거친 털이 손끝에 느껴졌다. 잠시 후 강아지는 빵을 다 먹고 민준의 손을 핥았다. 그 작은 행동은 민준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마치 자신과 같은 고독한 존재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메마른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잠시 동안 그가 군인이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강아지는 그의 품에서 안정감을 찾은 듯 칭얼거렸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여기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작은 생명체는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막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고 선임병들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야, 내어 들었냐? 오늘 높은 분 오신대. 누가 사단장님? 아니, 더 높은 분이래. 3스타라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병대 최고사령부에 최고위급 인사가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 아침 점호 시간. 그는 평소처럼 말없이 줄을 섰고 교관의 고함 소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고 그의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익숙했다. 군대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그는 그저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재능, 그의 감정, 그의 꿈은 모두 억압된 채였다. 그날 오후 민주는 훈련 중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다. 그는 막사 뒤편의 작은 숲속에 앉아 다시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는 어머니의 회중시계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시계의 흠집은 마치 그의 삶에 새겨진 상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시계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필체로 용기 있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는 짧은 문구였다. 그는 그 문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에게 용기는 사치였다. 그는 늘 숨고 피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구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헬리콥터 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민주는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높은 분은 흔치 않았다. 그는 스케치북을 황급히 닫고 일어섰다.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늘 그에게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인형이 보였다. 그 인형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단단한 군복, 곧게 펴진 어깨,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존재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최진우 대장이었다. 삼성을 상징하는 세 개의 별이 그의 어깨 위에서 번쩍였다. 그는 이곳에 불시착한 거대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아버지는 늘 그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진 존재였다. 그의 기대는 민준에게 짐이었고, 그의 존재는 민준의 자유를 억압하는 벽이었다. 아버지는 민준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해병대 장교로 키우려 했다. 민준의 예술적 재능은 아버지에게는 그저 쓸데없는 재주에 불과했다. 최진우 대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막사를 둘러보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병사들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곧장 행정반으로 향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늘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고 왔다. 민주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결국 그의 시선은 아들의 작고 초라한 모습에 닿았다. 최진우 대장의 얼굴에는 짧은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들이 군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야윈 얼굴과 불안한 눈빛은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최진우 대장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갑자기 막사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최민준 상병이 큰일 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진우 대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의 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닌 그저 쓰러져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는 막사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면을 보았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최민준.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몸은 피투성이었다. 군복은 찢겨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선명한 멍과 깊은 상처들이 가득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미약한 숨소리만이 그의 생명을 알리고 있었다. 주변의 군의관들과 위생병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최진우 대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아파왔다. 그토록 강인하고 무뚝뚝했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과 충격, 그리고 거대한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맹렬한 불꽃으로 변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핏줄이 붉어질 정도였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무시무시한 힘이 담겨 있었다. 의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의 손끝에 묻어나는 피의 감촉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 순간 최진우 대장은 군인이 아닌 그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 군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의 눈빛은 복수를 맹세하는 듯이 이글거렸다. 이 고요함은 곧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의 분노는 해병대 전체를 뒤집어 놓을 불씨가 될 것이 분명했다. 최진우 대장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잔인한 환상 같았다. 피로 물든 아들의 모습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듯 했다. 그는 한때 냉철하고 이성적인 지휘관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분노와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아들, 최민주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아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이 계속되리라 믿었고 해병대의 정신이 계승되리라 여겼다. 그러나 눈앞에 참혹한 현실은 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나? 최진우 대장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의무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의무실에 있던 군의관과 위생병들은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쭈뼛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대장님, 그게 훈련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한 군의관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최진우 대장의 눈빛과 마주하자마자 입을 다물었다. 사고 그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된 것이 단순한 사고일 리 없었다. 그의 오랜 군 경험과 날카로운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다. 아들의 몸에 난 상처들은 일반적인 훈련 부상과는 확연히 달랐다. 멍자국과 찢어진 상처들은 폭행의 흔적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최진우 대장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의 손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아들은 늘 조용하고 여린 아이였다. 그는 민준이 해병대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내심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강인한 남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아들은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이 광경은 그에게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보다 더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상황을 명확히 보고해라. 단 한 점의 의욕도 없이 지금 당장 최진우 대장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의무실장으로 보이는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최민준 상병은 오늘 오전 유격훈련 중 오진우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마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최진우 대장의 귀에는 마찰이라는 단어가 꽂혔다. 마찰, 저렇게 피투성이가 된 것이 겨우 마찰 때문이라고 그는 중위의 말을 끊고 물었다. 오진우 상사가 누구인가,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 중위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오진우 상사는 지금 휴식 중인 것으로. 최진우 대장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휴식 중이라니. 그는 냉정한 시선으로 의무실장과 주변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시선은 최민준을 향한 것이 아니라 최진우 대장의 분노를 피하려는데 급급했다. 이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즉시 오진우 상사를 이곳으로 소환하고 오늘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병사들을 집합시켜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이곳 해병대 제1특수부대 여단의 모든 활동은 중지된다.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최진우 대장의 눈빛은 마치 맹렬한 불길 같았다. 군의관과 위생병들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그들은 대장의 명령에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둘러 의무실을 빠져나갔다. 이 순간
최진우 대장은 더 이상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군 최고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최진우 대장은 민준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아들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입가에 터진 상처, 눈 주변에 시퍼런 멍, 그리고 부어오른 얼굴. 이 모든 상처는 그의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림을 좋아했는지 떠올렸다. 화려한 색깔의 물감 대신 수치나 연필로 스케치북에 세상을 담아내던 아이. 군인이 되기를 바랐던 자신과는 달리 민준은 늘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었다. 그런 아들에게 군대는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을까. 그의 아들은 평소에도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민준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민준은 울음 한번 터뜨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빈자리를 응시하기만 했다. 최진우 대장은 그것이 아들의 강인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늘 서툴렀다. 아들을 자신의 이상에 맞추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아들의 피투성이 얼굴은 그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서 아들을 대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처참한 광경이라는 것을. 최진우 대장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는 아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의 아들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군대에서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그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군대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해야 할 개인적인 사명이자 도덕적인 의무가 되었다. 그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우 대장의 명령대로 오진우 상사가 의무실로 끌려왔다. 오 상사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최진우 대장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하자 이내 표정을 굳혔다. 그의 뒤에는 중대장과 행정보급관 등 여러 간부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오진우 상사와 평소 친분이 있거나 그의 행태를 묵인했던 자들이었다. 네가 오진우 상사인가? 최진우 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진우 상사는 최대한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대장님, 해병대 오진우 상사입니다. 네가 최민준 상병을 이렇게 만들었나? 최진우 대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진우 상사는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변명하려 했다. 대장님, 오해입니다. 최 상병이 훈련 중에 실수를 저질러서 규율을 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본래 해병대는 기강이 중요한 곳 아닙니까? 강하게 훈련시켜 이게 강하게 훈련시킨 결과인가? 최진우 대장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진우 상사에게 다가갔다. 오 상사는 최진우 대장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내 놈의 눈에는 이 아이가 나약한 병사로 보이는가? 내 아들의 온몸에 난 상처가 규율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피투성이 아들을 보고도 감히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는가? 최진우 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오진우 상사의 멱살을 잡았다. 오 상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주변의 간부들은 감히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다.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동료를 이렇게 만든 죄를 내 놈은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최진우 대장의 눈은 이글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오진우 상사를 바닥에 내던졌다. 오 상사는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다. 지금 당장 오늘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병사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최민준 상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 한 조각의 거짓도 없이 진술하도록 하태해라. 만약 단 한 명이라도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의 명령은 의무실을 넘어 막사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맹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진우 대장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 내 만연한 부조리와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그의 투쟁의 시작이었다. 그의 아들의 피는 이 거대한 싸움의 촉매제가 될 것이었다. 그는 해병대 전체를 뒤집어 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은 결코 편안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최진우 대장은 차갑게 읊조렸다. 그의 시선은 다시 피투성이 아들에게로 향했다. 민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심장 박동은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다. 그것은 최진우 대장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거대한 분노의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었다. 그는 아들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진실을 파헤칠 준비를 했다. 최진우 대장의 의지적인 명령은 순식간에 해병대 여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아버지의 감정을 넘어 군 최고 지휘관의 강철 같은 권위로 발현되었다. 오진우 상사는 의무실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최진우 대장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금까지는 적당히 둘러대면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다. 대장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오진우 상사는 허둥지둥 일어섰다. 그러나 최진우 대장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아들 최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중령 계급장을 단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는 최민준 상병의 직속 지휘관인 김상호 중령이었다. 김 중령은 평소 자신의 실적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늘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애썼다. 그는 최민준을 골칫덩이로 여겼다. 예술적 재능 운운하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듯한 그의 태도를 늘 못마땅해 했다. 대장님, 김상호 중령입니다. 김중령은 거수경례를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부대에 불이익을 가져올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었다. 최진우 대장은 김중령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김중령, 자네는 부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무엇을 한 건가? 김중령은 침을 꿀꺽 삼켰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오진우 상사와 최 상병 간에 사소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 중입니다. 사소한 마찰이라고 피투성이가 된 병사를 보고도 사소한 마찰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최진우 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빛은 김중령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난 지금 모든 진실을 원한다. 단 한 치의 은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진우 상사의 행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라. 그리고 오늘 훈련에 참여했던 병사들 모두를 당장 이곳으로 집합시켜라. 김중령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최진우 대장의 명령에 반항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의무실을 나갔다. 시간이 흐르고 의무실 주변에는 오늘 훈련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지만 최진우 대장의 위압감에 눌려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한 병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바로 최민준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기인 이지훈 하사였다. 지훈은 늘 조용하고 소심한 민준과는 달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이었다. 그는 오진우 상사의 행패를 여러 번 목격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민준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훈은 최진우 대장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장님, 제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무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오진우 상사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고 김상호 중령은 불안한 눈빛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말해봐라. 모든 것을. 최진우 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지훈의 진술에 대한 강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이지훈 하사는 심호흡을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늘 유격훈련이었습니다. 최 상병이 밧줄을 타는 도중 발을 헛디뎌서 잠시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오진우 상사가 야, 이 병신 새끼야, 똑바로 안 해 하면서 최 상병에게 욕설을 퍼붓고 밧줄을 흔들었습니다. 최 상병이 중심을 잃고 떨어지려 하자 오 상사는 발로 최 상병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했다. 최진우 대장의 주먹은 다시 굳게 쥐어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지훈이 계속 말하도록 침묵으로 기다렸다. 초의 상병이 겨우 밧줄을 잡고 올라오자 오 상사는 초의 상병에게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군대 왜 왔냐, 해병대 정신도 없는 새끼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최 상병은 아무 저항도 못하고 맞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의무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주먹을 쥐고 분노를 사기는 듯 했다. 오진우 상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지훈을 노려보았지만 지훈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용기가 실리기 시작했다. 최 상병은 사실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몇 달 전 야간 훈련 때였습니다. 우리 팀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야 하는 임무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지도가 젖고 길이 엉망이 됐습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졌을 때 최 상병이 나섰습니다. 그는 단 한 번 봤던 지형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지형의 모든 특징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위험 요소를 짚어냈습니다. 그는 종이에 대충 그린 약도만으로 우리 팀을 안전하게 목표 지점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때 오진우 상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최 상병 덕분에 임무를 성공시키자 그 공로를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김상호 중령님도 최 상병의 보고를 우연한 행운으로 치부하고 오 상사의 공로만 인정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의무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준의 숨겨진 재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김상호 중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실책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진우 대장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아들의 재능이 이렇게 억압당하고 도둑맞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아들은 그림에만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을 지닌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재였다. 그러나 군대라는 곳에서, 그것도 자신의 부대에서 아들의 재능이 묵살당하고 심지어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것이 해병대의 현실인가? 최진우 대장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오진우 상사와 김상호 중령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오진우 상사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다. 거짓말입니다. 이 하사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하사가 최 상병과 친해서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이라고 내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데도 감히 그런 말을 하는가. 최진우 대장은 오진우 상사의 멱살을 다시 잡았다. 내 아들의 상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최진우 대장은 오진우 상사를 뿌리치고 김상호 중령을 향해 돌아섰다. 김중령, 이 하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자네는 직무유기에 은폐 시도까지 한 것이다. 해병대 장교로서의 자격이 없군. 김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대장님, 그게 제가 당시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진우 상사의 보고만 믿고 핑계는 필요 없다. 최진우 대장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지금 당장 오진우 상사를 구속시켜라. 그리고 김중령, 자네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이 하사의 증언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그의 명령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오진우 상사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갔고 김상호 중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병사들은 놀라움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이지훈 하사는 민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들어 있는 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민준아, 내가 다 말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민준이 깨어나 이 모든 것을 알기를 바랐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기를. 최진우 대장은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아들의 숨겨진 재능과 그를 위해 용기를 낸 지훈의 존재는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 내의 뿌리 깊은 부조리를 척결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는 정의로운 싸움이 되었다. 그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해병대 전체를 정화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아들 최민준의 숨겨진 재능이 밝혀지고 그를 둘러싼 비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었다. 최진우 대장의 단호한 지시와 이지훈 하사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오진우 상사는 즉시 구금되었고 김상호 중령은 직무가 정지되었다. 부대 전체는 순식간에 혼란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든 병사들은 쉬쉬하며 사태를 주시했고
간부들은 최진우 대장의 살벌한 눈빛을 피하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 바빴다. 의무실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맹렬한 기운이 감돌았다. 최민주는 며칠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미약한 숨소리는 최진우 대장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아들의 침대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병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들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옹이는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동시에 복수를 향한 맹렬한 불씨를 더욱 타오르게 하는 연료였다. 아베요지, 어느 새벽녘 민준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최진우 대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눈꺼풀이 천천히 깜빡였다. 흐릿한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민준아, 민준아. 정신이 드니 최진우 대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안도감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급히 군의관을 불렀다. 민준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여기가 의무실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최진우 대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애틋함이 엿보였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민주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괜찮다니, 이 지경이 되고도 괜찮다는 말이 나오는가. 최진우 대장은 아들의 이마를 쓸어주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내가 미안하다. 민준아. 널 이렇게 만든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부정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폭행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억압했던 모든 것에 대한 저항감이었다. 최진우 대장은 아들이 의식을 되찾자마자 본격적으로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직접 신문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헌병들에게 붙잡혀 있는 오진우 상사와 불안한 얼굴로 앉아있는 김상호 중령이 있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조사를 시작하겠다. 최진우 대장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다. 어제 이지훈 하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난 그 증언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낼 것이다. 김상호 중령은 최진우 대장의 냉철함에 더욱 위축되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대장님,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제가 부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진우 상사가 이렇게까지 잔인한 행동을 할 줄은. 닥쳐라. 최진우 대장은 김중령의 말을 끊었다.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자네는 직무유기에 은폐 시도까지 했다. 자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최진우 대장의 시선은 오진우 상사에게 향했다. 오 상사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오 상사,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해라. 왜 최민준 상병에게 그런 짓을 했나? 네가 가로챈 최 상병의 공적에 대해도 솔직하게 말해라. 오진우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장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지훈 하사가 최 상병과 짜고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에 따라 훈련했을 뿐입니다. 그래, 끝까지 부인하는군. 최진우 대장은 차갑게 웃었다. 좋다. 그럼 이제 내 놈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최진우 대장은 그의 비서실장에게 손짓했다.
비서실장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신문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이것은 어제 이지훈 하사가 제보한 내용이다. 최민준 상병이 가지고 다니던 회중시계. 그의 어머니 유품이지. 최진우 대장은 회중시계를 모니터 앞에 내밀었다. 이 시계는 겉보기에는 낡고 오래된 시계지만 사실은 작은 녹음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몰래 개조한 것이다. 오진우 상사의 얼굴은 완전히 새파랗게 질렸다. 김상호 중령의 눈도 커졌다.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이지훈 하사의 진술에 따르면 최민준 상병은 너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이 시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애썼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시계는 너의 모든 폭언과 폭행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다. 최진우 대장의 명령에 따라 비서실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모니터에서는 유격 훈련장의 소음과 함께 오진우 상사의 거친 욕설과 폭행 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야, 이 병신 새끼야, 똑바로 안 해. 팍시 죽고 싶냐? 쿨록, 해병대 정신도 없는 새끼. 넌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오진우 상사가 민준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소리. 그리고 민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신문실을 가득 채웠다. 녹음은 폭행 상황뿐만 아니라 오진우 상사가 민준의 공적을 가로채는 대화까지 담고 있었다. 야, 그지도 그거 내가 그린 거야. 너는 그냥 옆에서 거들었을 뿐이라고. 어차피 내 놈이 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줄 텐데. 내가 공적 세워야지. 안 그래? 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알겠어. 오진우 상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상호 중령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함께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최진우 대장은 녹음을 멈추고 오진우 상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겠지. 이 증거는 너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증거는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히고 동료에게 폭력을 휘두른 너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최진우 대장은 헌병들에게 오진우 상사를 군사재판에 회부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김상호 중령에게는 더욱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김중령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부대 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최진우 대장은 이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인 폭행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해병대 내부에 만연한 부조리와 폭력 문화를 뿌리 뽑을 기회로 삼았다. 그는 즉각적으로 부대 내 모든 폭력 및 가혹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최고 사령부에도 전달되었고 군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최진우 대장은 아들이 입원해 있는 의무실로 돌아왔다. 민준은 아직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최진우 대장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았다. 그의 눈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했다. 그는 민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특별히 개조했다는 회중시계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그의 아내는 늘 예술적인 재능을 지닌 민준이 군대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이 불의에 맞서 용기를 내기를 바랐다. 그 회중시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자 아들에게 보내는 용기의 메시지였다. 최진우 대장은 아들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아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의 미래를 지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 늘 그림에 몰두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이 그 재능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아들을 군인의 길로 이끌려 했던 것을 후회했다. 아들의 회중시계가 녹음한 오진우 상사의 폭언과 함께
민준이 훈련 중 보여준 비범한 관찰력과 기억력에 대한 이지훈 하사의 증언은 최진우 대장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의 아들은 그저 나약하고 감성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숨겨진 잠재력과 뛰어난 재능을 지닌 특별한 아이였다. 그날 밤 최진우 대장은 아들의 침대 곁에서 조용히 아들에게 속삭였다. 민준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 재능을 몰라보고 널 힘들게 했구나.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아버지가 널 지지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작은 물기가 맺혔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부자 관계가 아들의 피투성이 몸과 함께 비로소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이 폭풍 같은 진실 규명의 과정 속에서 최민주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극한의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그동안 억압되었던 그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최민준이 의식을 되찾고 오진우 상사의 만행이 녹음된 회중시계의 증거가 공개되자 해병대 전체는 충격에 휩싸였다. 최진우 대장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덮어두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고통을 군대 내 만연한 부조리와 폭력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의 지휘 아래 부대 내 모든 가혹 행위와 폭력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다. 군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언론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진우 대장의 아들이 겪은 비극은 순식간에 전국의 이목을 끄는 이슈가 되었다. 오진우 상사의 군사재판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오 상사는 모든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해병대 정신에 따라 훈련했을 뿐이며 최민준 상병이 나약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뻔뻔함은 대중의 공분을 더욱 샀다. 김상우 중령 역시 직무유기와 사건 은폐 시도로 함께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적이었다. 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민주는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자국이 선명했고 그의 수척한 모습은 재판정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최진우 대장은 아들의 곁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지지하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최민준 상병, 증언해 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노려보는 오진우 상사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군 김상호 중령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자신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내는 아버지와 이지훈 하사를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 저는 그날 훈련 중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고 오진우 상사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오 상사님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밧줄을 흔들어 저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저는 겨우 밧줄을 잡고 올라왔지만 오 상사님은 저에게 해병대 정신도 없는 병신 새끼라고 소리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저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회중시계를 지키는 것만이. 민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단호하고 또렷해졌다. 그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와
그날의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실려 있었다. 그의 증언은 재판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몇몇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하지만 오진우 상사의 변호인은 민준의 증언을 깎아내리려 애썼다. 최 상병의 증언은 감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 상병은 평소에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나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오 상사는 단지 해병대 정신을 주입하려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재판장의 스크린에 이지훈 하사가 복구한 훈련장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에는 오진우 상사가 민준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 상사가 밧줄에 매달린 민준의 복부를 발로 차고 민준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폭행 장면은 숨막힐 듯 잔인했고 재판정의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오진우 상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한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몸을 움츠렸다. 김상호 중령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영상이 끝나자 재판장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다. 그때 최진우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재판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죄다. 해병대는 강인함과 용기를 지향하지만 그것이 부하를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오진우 상사는 해병대 정신을 가장하여 약자를 짓밟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 그리고 김상호 중령은 이를 묵인하고 은폐하려 했다. 그들의 행위는 해병대 정신에 대한 모독이며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최진우 대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아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나의 아들, 최민준 상병은 나약한 병사가 아니다. 그는 불의에 맞서 진실을 증언할 용기를 가진 해병이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상처를 입었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하다. 그는 또한 이지훈 하사의 증언처럼 뛰어난 지형 파악 능력과 기억력을 지닌 인재이다. 이런 인재가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현실은 우리 군의 큰 비극이다. 최진우 대장은 오진우 상사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인 오진우 상사는 최민준 상병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의 재능을 도둑질했으며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는 해병대의 이름을 더럽혔다. 나는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해병대의 아버지로서 그에게 최고의 형벌을 요구한다. 군법이 허락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의 발언은 재판정을 넘어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대중은 최진우 대장의 단호한 태도와 아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열광했다. 그들은 오진우 상사와 같은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최후 변론에서 민준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대는 강한 곳이어야 하지만 그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마지막 발언은 재판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던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오진우 상사는 최민준 상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공적 가로채기, 그리고 해병대 명예실추의 죄로 최고형인 징역 5년에 처해졌다. 그의 군복은 즉시 박탈되었고 불명예 제대와 함께 모든 연금 및 혜택이 취소되었다. 그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상호 중령은 직무유기 및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강등 및 전역 조치되었다. 그는 모든 공로를 잃고 군복을 벗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재판이 끝나자 최진우 대장은 아들 민준을 힘껏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로서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아들에게 전했다. 민준의 눈가에도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과 안도감,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지훈 하사는 민준에게 다가와 활짝 웃었다. 민준아, 정말 수고 많았어. 네가 자랑스러워. 그의 얼굴에도 기쁨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 사건은 해병대 내부에 대대적인 개혁을 불러왔다. 최진우 대장은 군대 내 가혹행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아들이 겪은 고통은 군대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최민준은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냈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며 그동안 억압되었던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이 드리워지는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었고 그의 용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오진우 상사와 김상호 중령에 대한 군사재판 결과는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진우 대장의 단호한 지휘와 최민준 상병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이지훈 하사의 결정적인 증거 제출은 군대 내 만연한 부조리를 세상에 드러내고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다. 최민준은 더 이상 병실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의 몸은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자유로웠다. 며칠 후 민준은 의무실을 퇴원했다. 최진우 대장은 직접 아들을 데리러 왔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채 태웠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부자의 침묵이었다. 민준아. 최진우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예술, 그게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아버지가 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작은 물기가 맺혔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오해와 갈등이 풀리는 듯한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최진우 대장은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아들의 작은 손을 감싸는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딱딱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부자 관계가 아들의 고통과 아버지의 용기를 통해 비로소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군에서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의 군 복무는 짧았지만
그가 겪은 시련과 그가 보여준 용기는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그는 국가유공제 준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여러 예술대학에서 입학 제의가 쏟아졌다. 민주는 고심 끝에 서울의 한 유명 미술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치유의 예술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풍경화나 정물화가 아니었다. 그의 그림 속에는 고통받는 군인들의 모습,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정신이 담겨 있었다. 한편 오진우 상사는 군사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교도소의 차갑고 어두운 감방에서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민준의 고통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악행은 그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다. 가족과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그의 이름은 군대 내 폭력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의 몰락은 부대 내에서 악행을 저지르던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김상호 중령은 강등 및 전역 조치된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모든 명예와 직위를 잃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후회했다. 어느 날 그는 최진우 대장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이 대장님께 김상호 중령이었던 김상호입니다. 늦었지만 최민준 상병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최 상병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대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삶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최진우 대장은 그 편지를 읽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김상호 중령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김중령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반성만큼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지훈 하사는 최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민준이 퇴원한 후에도 그는 민준의 회복을 돕고 예술 활동을 지지했다. 그는 민준이 학교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지훈은 민준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다. 그들은 단순히 군대 동료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최진우 대장은 아들의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변경 인권 개선 TF를 직접 지휘했다. 그는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병사들의 심리 상담을 강화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그의 노력으로 해병대는 점차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최진우 대장은 더 이상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군대 전체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 그의 리더십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최진우 대장은 민준의 학교로 찾아갔다. 민준은 작업실에서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캔버스에는 역동적인 파도와 그 위를 굳건히 나아가는 작은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민준 자신의 삶을 상징하는 듯 했다. 민준아, 괜찮은가? 최진우 대장의 목소리에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네,
아버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좋아요. 군대에 있을 때 겪었던 아픔이 이제는 제 그림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최진우 대장은 아들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두 부자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오랜 폭풍우가 지나간 뒤 그들에게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최민준의 상처는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군대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촉매제가 되었고 그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평화를 찾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의미 있는 길이었다. 최민준의 삶은 그야말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군에서 겪었던 끔찍한 시련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예술적 영혼을 일깨우고 그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주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과 아버지의 기대를 두려워하던 소극적인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인한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2년 후 최민준은 미술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며 촉망받는 신진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의 작품은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그의 초기작인 군 시절의 경험을 담은 연작들은 강렬한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캔버스 위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의 형상,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자 치유와 용기에 대한 창하였다. 그는 자신의 첫 개인전을 개최했다. 전시회장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그의 작품 앞에는 감동의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전시회 한가운데에는 민준이 군 시절 막사 뒤편에서 먹이를 주었던 그 유기견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 강아지는 더 이상 야위고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한 햇살 아래 편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가장 작은 생명에게서 찾은 가장 큰 희망. 이 작품은 민준이 고통 속에서 발견한 순수한 연대와 치유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었다. 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민준은 약속했던 대로 기부했다. 그는 희망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개소식 날, 그는 직접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최진우 대장과 이지훈 하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아픔이 단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센터가 그들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재단은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상처받은 영혼의 예술을 통한 치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최진우 대장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최진우 대장은 아들의 연설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음을 믿을 수 없었다. 한때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아들을 다그쳤던 자신을 깊이 반성했다. 그는 이제
아들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대의 변경 문화를 개선하는 데 계속해서 힘썼고 그의 노력은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해병대는 폭력의 오명을 벗고 진정으로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범적인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지훈 하사는 민준의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그를 도왔다. 그는 군에서 전역한 후에도 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활동을 응원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지가 되었다. 얼마 후 민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캔버스에는 활짝 피어난 벚꽃나무 아래 밝게 웃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처의 흔적이 아닌 희망과 자유가 가득했다. 그의 그림은 이제 아픔을 넘어 완전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최진우 대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붓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최진우 대장은 꽃다발을 민준에게 건네주었고 두 부자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오랫동안 엉켜있던 과거의 매듭을 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명령과 복종이 아닌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민준의 작업실 안에는 평화와 희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그의 그림 속 벚꽃나무는 활짝 피어나고 있었고 그 아래 병사들의 미소는 영원히 빛날 것 같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최민준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두 번째 봄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의 예술은 계속될 것이며 그의 선한 영향력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역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빛을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